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잔혹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복로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1981년 5월 10일 일요일 그는 호수 속의 가지를 들이운 커다란 수양버들의 거친 기둥에 기대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순간이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 여기라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공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커튼처럼 그를 감싸주는 버들가지 뒤에서 그는 포근함을 느꼈다. 여기까지 쫓아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들킬 경우 받게 될 벌이 무서워 집 근처를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머리가 좀 굵은 아이들은 여기까지 걸어 나오기가 귀찮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들은 무리지어 빈둥거리거나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음악을 듣거나 작은 아이들을 괴롭혔다. 아니면 누구 하나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보통은 여자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울곤 했다. 그는 그들이 싫었다. 그들 전부 다. 그러나 가장 싫은 건 그였다. 제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벌을 내릴 것이다. 간혹 그가 기분이 좋다면 흠씬 두들겨 맞는 정도로 끝나지만, 만일 기분이 나쁜 경우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아주 끔찍해진다. 생각만으로도 두려워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가장 좋은 건 엄마 생각이다. 저 멀리 사는 예쁜 엄마. 엄마에게선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 엄마가 그를 안아주며 우리 왕자님이라고 부를 때, 손을 잡고 동물원 구경을 갈 때, 프랑크푸르트의 멋진 카페에 데려갈 때 그는 행복했다. 전에는 엄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믿었다. 머지않아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거라는 말을 믿었다. 유난히 견디기 힘들 때면 엄마 집에서 함께 산다고 상상하곤 했다. 그는 왜 여기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고 곧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면 위안이 됐고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다. 가끔은 엄마가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됐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엄마가 다시 찾아왔고 모든 게 괜찮아졌다.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그랬다. 지금보다 어렸을 적엔 엄마와 헤어져 혼자 남는 게 싫어서 엄마를 붙들고 울곤 했다. 하지만 14살이 된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그런 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은근히 언젠가 엄마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랐다.
어쨌든 엄마가 있다는 게 어딘가? 다른 아이들은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그에게 그 얘기를 하다니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그는 그를 놀리고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댔다. 야, 이 못난 호로 새끼야.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도대체 넌 얼마나 멍청한 거냐? 네 엄마는 그냥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린 거야. 아무리 시간이 가도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언제 꿈에었길래 이 멍청아? 그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눈을 질끈 감았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지난번에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는 용기를 끌어내어 물었다. 내가 못난이 호로 새끼라서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거냐고. 그 말에 엄마는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며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왕자님. 엄마는 그렇게 속삭이고는 그를 꼭 껴안아줬다. 그게 2년 전 어머니 날의 일이다. 작년에 엄마는 오지 않았다. 아마 오늘도 그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울음을 눌러 삼키며 숲에서 나는 흙냄새를 깊이 들어마셨다. 그의 머리 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는 말똥가리가 조용히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가끔 우는 소리도 났는데 얼핏 들으면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소리 같았다. 주위에는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근처의 나무 덤불 속에서는 작은 짐승이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아마도 생쥐겠지. 그는 말똥가리 소리를 듣고 생쥐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을 것을 상상했다. 언제 말똥가리가 소리 없이 화살처럼 내리찍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림자가 이미 머리 위에 왔다는 때는 늦은 것이다. 나랑 똑같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모두와 똑같아.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벌벌 떠는 꼴이. 그는 다시 눈을 뜨고 호수 위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를 깔아놓은 듯한 호수는 물결 한 점 없이 고요했다. 갈대 위에서 잠자리 2마리가 윙윙거렸고 소금쟁이가 물 위로 기어가며 수면에 갑작스러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고 먼 데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 목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철썩하는 물소리에 이어 녹아물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수 건너편 갈대숲에 작은 보트가 메어져 있는데 너무 낡아 타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네 발로 기어 물가로 간 그는 날씬한 갈대들 사이로 밖을 염탐했다. 심장이 콩쾅콩쾅 뛰면서 승리의 기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저 2사람은 아까 미사가 끝난 후 그가 자신들의 말을 엿들었다는 걸 모른다. 2시의 개구리 연못?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3시가 나. 그녀 역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엄마 아빠가 나가거든. 중앙통로로 밀려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는 그들의 손등이 우연인 듯 살짝 스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럴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장점으로 작용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마음에 드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의 귓가에 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경쾌한 울림이 되어 오후의 고요 속을 둥둥 떠다녔다. 노라는 보트 후미에 엎드려 있었다.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햇볕에 잘 그을린 다리를 꼰 채였다. 긴 금발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한쪽 팔은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노젓기를 멈추더니 한가운데 똑바로 서서 배가 균형을 잃도록 흔들어댔다. 야, 하지마. 노라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뽀뽀해주면 안 하지. 그가 대꾸했다. 꿈 깨시지? 그녀가 거만하게 말했다. 빨리 노나 져. 그렇게 멍청한 짓 할 거면 다음번엔 다른 애한테 나가자고 할 거야. 그는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했다. 노라는 그에게 독서를 퍼부었고 그 말들은 낚싯바늘처럼 그의 영혼에 박혀 쉬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도 정확히 알았다. 노라.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증오했다. 그녀는 그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존재였다. 그는 계속해서 배를 흔들어댔다. 배가 기울면서 마침내 노라가 물에 빠져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흥분한 그녀의 입에서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구리 헤엄으로 물틀어 올라오더니 나무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이제 노라와 그 둘만 남았다. 그 상황의 의미를 가늠하며 그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노라는 여전히 물속에 있었고 같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사람 살려. 그녀가 외쳤다. 사람 살려요. 끼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가 입 밖으로 낸 소리 중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는 샌들을 벗고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은 다음 갈대를 헤치고 걸어나갔다. 차갑고 물컹물컹한 감촉이 발바닥을 감쌌다. 베일 듯 날카로운 갈대도 조심해야 했다. 그가 갈대숲에서 나와 그녀 쪽으로 헤엄쳐 갈 때까지도 그녀는 사람 살려를 외치고 있었다. 공포가 서린 눈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헤엄쳐가면 그녀에게 닿는다. 그는 그녀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발이 끼었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는 제자리에서 헤엄을 쳤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예뻤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때만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났다.
그는 그녀의 목을 감쌌다. 그녀는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가 그녀의 머리를 얼른 물속에 쳐박았다. 그리고 그대로 누름을 버텼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의 발이 헤쳐줄기에 엉켜있지 않았더라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양팔과 다리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자 몸속의 피가 빠르게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반항할수록 힘을 쥐었다는 쾌감이 더욱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거세게 발부둥치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그가 훨씬 강했다. 이제 그는 물속에서 무릎만 가지고도 그녀를 포획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홀린 듯 지켜보았다. 그녀의 쾌한이 벌어진 눈 속에 죽음의 공포가 떠올랐다. 공포는 곧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어느 순간 툭 쓰러지며 인형처럼 텅 빈 생기 없는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노라의 생명이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자 그는 힘을 풀어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황금빛 부채처럼 물 위에 퍼져나갔다. 콧구멍과 입에서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마지막 숨이 빠져나왔다. 천상의 존재 같던 노라 바르데스의 아름다움도 영원히 안녕이었다. 그가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라의 몸이 가라앉는 것을 보며 잠시 권력과 힘, 도취감에 젖었다. 그리고 다시 무트로 헤엄쳐 나와 옷을 입고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집에 다다를 때까지 마주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개구리 연못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후 늦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가 아니라 젖은 옷으로 집에 돌아온 또 다른 소년이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건 때론 큰 장점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는 삶이 죽음으로 변하는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날 맛본 전능의 힘을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매트리스와 침뱉을 사이의 비밀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한 줌을 끄집어냈다. 노라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뜯어낸 머리카락이었다.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들이마신 뒤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오늘부터 그는 사냥꾼이었다. 2017년 3월 19일 취리히 호수 위에는 손뭉치 같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이 계절에는 특별할 것도 없다. 봄이 되면 몇 시간 사이에 햇빛이 비로 바뀌고 비바람이 눈으로 바뀌곤 하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안개는 하루 종일 저렇게 뭉쳐 있을 것이다. 피오나 피셔는 동물원에서 취리히 베르크르로 내려가는 6번 크렘에 앉아 있었다. 숱하게 오르내리던 길이지만
오늘 그녀는 전에 없이 긴장되어 있었다. 지난밤에는 한숨도 못 자고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며 밤을 지새웠다. 오늘날 12시, 그녀는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2주가 지났다. 부부와 함께 바젤로 보낸 편지는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책상과 휴대전화 주소록을 뒤져보기로 마음먹었고 페르디난트 피셔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엄두는 나지 않았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뭐라고 말을 건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저 아버지 딸이에요.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딸과 아내를 두고 20년간 연락을 끊은 남자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카드 한 장 없었다. 피오나는 가끔 아버지의 얼굴 생김이나 목소리를 기억해내려고 해봤다. 한때는 웃음소리, 특정한 냄새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억도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졌다. 사진도 전혀 없었다. 그것은 무척 슬픈 일이었다. 피오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다.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한 집의 아이들도 아버지와 연락은 하고 살았다. 수녀처럼 오로지 여자들 틈에서만 자란 아이는 피오나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쉐리베르크의 호이베리로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여름에는 셋이서 토스카나로 여름 휴가를 떠났고 겨울이면 발리스로 스키 여행을 갔다. 어머니는 발레 학원에도 보내주고 테니스도 배울 수 있게 해줬다. 여름 오후에는 미텐카이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잘 살아왔다. 아주 잘 살았다. 아버지가 없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쩌다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경멸하는 말투였다. 처자식을 버렸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피오나도 이해했다. 어릴 때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양육비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징그러운 독일놈. 네 엄마가 먼저 나서서 돈 안 받겠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사람이 좀 이상했어. 할머니가 언젠가 그렇게 말하면서 혀를 찼다. 그녀는 아버지가 독일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트램이 플룬테른 정거장에서 멈췄다. 피오나는 트램에서 내려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과 함께 벨뷰행 5번 트램을 기다렸다. 그녀는 가운데 칸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일요일이라 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구글에 페르디난트 피셔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수십만 개의 결과가 나왔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녀는 바로 검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한참 동안 문구를 다듬고서야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전 말없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아버지는 놀랍게도 1시간 후 바로 답장을 보내왔고 만나자고 했다. 12시 정각 리마트콰이에 있는 오데온 카페에서. 하필이면 그 동네라니. 그녀는 좀 조용한 장소이기를 바랐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어봐야 하는 것들도. 그녀에게 남은 혈육은 이제 아버지뿐이었다. 청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트램이 덜컹거리며 대학병원을 지났다. 그녀는 세정거장 더 간 다음 벨뷰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파란색 작은 배낭을 어깨에 둘러매며 길을 건넜다. 카페에 들어설 때 긴장감으로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탁한 공기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젖은 양모와 막 내린 신선한 커피와 마늘 냄새가 났다. 바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다른 자리도 거의 다 차 있었다. 피오나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며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맨 뒤 나무클립에 신문을 끼워 걸어놓은 구석에 빈자리가 보였다. 관광객 한 쌍도 그 자리를 발견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오나가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선점했다. 12시 10분 전이었다. 그녀는 되도록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카페에 들어오는 남자들을 찬찬히 살펴볼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가 그녀를 알아볼지도 몰랐다. 그녀는 어머니와 생김새가 완전히 딴판이었다. 어머니는 갈색 머리에 키가 작고 통통했다. 암에 걸린 후에는 치료를 받느라 고생해서 뼈만 남았지만 피오나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짙고 긴 금발머리, 커다란 파란 눈, 창백한 낯빛의 젊은 여자가 보였다. 예쁘다고 하기엔 너무 마른 얼굴이었다. 지쳐 보였다. 실제로도 그랬다. 지치고 무기력하고 텅 빈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긴 투병 생활은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키가 176cm인데 몸무게는 겨우 51kg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가 돌봐야 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밖에 나갈 때면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급하게 라떼 마키아토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언제 왔는지 짙은 생머리에 젊은 남자 종업원이 앞에 서 있었다. 지금 주문하실 건가요? 생각에 빠져있던 피오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예, 아니요. 좀 이따가요.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휴대전화를 보니 12시 정각이었다.
카페는 10,000원이었고 소음이 꽤 높았다. 수많은 인파와 소음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너무 낯설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카페를 나가고 싶었다.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차라리 그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찰나 누군가 그녀의 탁자로 다가왔다. 순간 그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조지 클루니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윤곽이 불분명한 평범한 얼굴에 금태 안경, 갈색 눈, 긴 윗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수적은 갈색 머리에 50대 중반 남자라니 뜻밖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값있어 보였고 손목에 찬 시계도 고급인 것 같았다. 페르디난트 피셔라고 합니다. 피오나 씨인가요? 그가 물었다. 존칭을 쓰니 자동적으로 거리감이 생겼다. 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수를 하려고 그의 손을 잡는데 죽은 물고기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청바지에 닿고 있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대화의 시작은 서툴렀다. 당연히 와야죠.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주 예쁜 아가씨로 자랐네요. 자랐구나. 우마 써먼 젊었을 때 같은데? 피오나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떨구었다. 마침 아까 그 종업원이 다시 나타났고 덕분에 그녀는 대꾸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소고기 타르타르와 펠트슐로스렌 생맥주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은 보지도 않았다. 피오나는 식사 메뉴 중 가장 저렴한 햄치즈 토스트와 사과아이들을 골랐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다. 피오나는 3년 전 레미빌 과학고등학교에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프리브르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일단 계획을 미뤘다고 했다. 그 일로 실반과 싸우게 됐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곧 회복되리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중환자 수발을 들어야 했다. 그는 얘기를 듣다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지, 플룬테른의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 물었다. 곧 음식이 나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얀 냅킨을 서치 앞섭에 꽂더니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피오나는 토스트의 한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고팠지만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그녀가 물었다. 낯선 남자에게 치밀한 말투를 쓰는 것이 영 어색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가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회사가 저기 리마트 강 건너편에 있거든. 회계사무소야. 네? 정말이요? 피오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학창시절 그녀를 따라다니던 친숙한 아픔이 예고 없이 그녀의 마음을 후려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취리에 살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마주쳤을 수도 있다. 취리히는 작은 도시가 아닌가? 그는 어째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야 했단 말인가? 게다가 회계사라면 돈도 잘 벌 텐데 만나기 싫다면 양육비라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머니는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 집은 강 건너편 베덴스빌에 있어. 그가 포크에 타르타르를 얹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남편이랑 같이 몇 년 전에 집을 샀거든. 피오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남편이랑 같이? 그녀는 순간적으로 아버지 아닌 또 다른 페르나이단트 피셔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만일 그녀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라면? 아니, 그럴 리 없다. 그가 다른 사람이라면 집과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그녀의 놀란 표정을 눈치챈 그가 웃음을 거두었다. 혹시 너? 그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곧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포크를 내려놓고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번에는 그가 놀랄 차례였다.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네 엄마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뭘 모르는데요? 그리고 뭘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오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속으로는 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그래, 내 아버지가 동성애자이고 우리 집에서 5km도 안 떨어진 곳에 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은 것을 몰랐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래서 양육비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창피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게 남편한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나왔다. 옆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주위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피오나 제발. 그녀가 아버지라 여기는 그 남자가 난간한 듯 말했다. 그리고 달래려는 듯 그녀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움찔하며 몸을 사렸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듣고 싶지 않아요. 괜히 연락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로 눈앞이 흐려진 채 휴대전화를 낚아채 배낭에 놓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자리를 떠야 한다. 신선한 공기 속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피오나 기다려.
페르디난트 피셔는 다급하게 내뱉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여전히 목둘레에 냅킨을 꽂은 채였다. 아직 못 들었다면 진실을 알아야 해. 난 네 아버지가 아니야. 크리스틴에도 네 엄마가 아니고. 일일째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피아산더 형사는 계단에 앉아 운동화끈을 묶었다. 일어서려는데 이미 익숙한 4번과 5번 디스크 사이의 통증이 날카롭게 등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도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난간을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크리스토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폈다.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 몇 주 후 그녀는 50살이 된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그간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크리스토프와 그녀가 1월에 비르케노프를 판대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물론 주요한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그곳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2번이나 침입이 있었다. 2번째 침입은 작년 11월에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다행인 것은 바트조덴에 있는 크리스토프 집을 연금담보로 산 사람들이 라인마인 지역을 떠나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는 기꺼이 요구에 응했다. 피아에게는 비르케노프를 팔고 떠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결정은 생각보다 쉬웠다. 말들과 개들은 하나둘씩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은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고양이는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비르케노프의 매수인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라야 할 정도였는데 결국 가장 높은 값을 부른 터키인 조경사에게 넘어갔다. 지난주 목요일 공증인에게 에스크로 계좌에 총액이 입금됐다는 이메일이 왔다. 이제 약속대로 내일 오후 6시에 매수인에게 열쇠를 인도하면 되었다. 부엌에 들어가니 크리스토프가 아일랜드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휜 점박이 고양이는 구석 벤치에 앉아 오묘한 녹색 눈동자로 그를 일거수일투족 주시하고 있었다. 어제 짐 많이 날랐는데 허리 괜찮아? 그가 돋보기 너머로 그녀를 살폈다. 멀쩡해. 피아가 그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갈 잡아올린 생선처럼 팔팔한걸? 정말 어젯밤에 많이 뒤척이던데? 이제 나도 이팔 청춘은 아니잖아. 그녀는 찬장에서 커피잔을 꺼내 커피 머신 밑에 놓고 카페 크레마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그래도 아주 잘 잤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독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근처에서 12년을 살다가 자동차 소음 없이 자니 정말 좋았다.
크리스토프 또한 20년간 살았던 집에 다시 살게 된 것을 기뻐했다. 막내딸 안토니아도 남편 루카스, 두 어린아이와 함께 며칠 건너에 산다. 석 달에 걸친 리모델링이 끝난 후 그들은 이삿짐을 싸고 농장을 치우느라 부활절 전주에 휴가를 냈다. 새 집주인이 트랙터, 비료 살포기, 말 수송용 트레일러 같은 장비 이체를 함께 구입했고 심지어 피아의 낡은 SUV까지 사들었기 때문에 이사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윽고 성목요일 아침 8시 정각에 트럭이 도착했고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2시간 만에 집을 뚝딱 실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비르케노프의 문을 잠글 때 피아는 서운함보다 후련함을 느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12년 전 해닌과 이혼한 후 비르키노프를 사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때처럼 피아는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방금 크리스토프가 읽은 획스터지 제어콘을 넘긴 뒤 여느 때처럼 맨 뒤에 있는 부고란을 쭉 훑었다. 그거 알아?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까 샤워할 때 생각난 건데 그동안 가로등, 이웃, 교회 종소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게와 식당 그런 걸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 비르키노프를 이렇게 쉽게 잊다니 나 정말 나쁘지 않아? 아니 전혀. 크리스토프가 대답했다.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마비시키는 습관을 떨쳐낼 수 있다. 헤르만 헤세는 이미 옛날에 알고 있었다고. 피아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크리스토프는 언제나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었다. 저녁에 봐. 피아는 재킷과 가방을 챙긴 뒤 고양이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집을 나섰다. 새 집에서의 첫 출근이었다. K11 수사반의 사무실은 한가했다. 당직표에 따르면 카트린 파잉어와 새 말투나이는 휴가 중이고 수사반장 올리브 폰 보데슈타이는 아직 휴가가 사흘 남았지만 여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상태였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타리크 오마리와 카이 오스터뿐만이었다. 사무실을 함께 쓰는 카이는 시나몬롤을 입안에 집어넣다가 출근하는 피아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활절 잘 보냈어? 카이가 우물거리며 물었다. 피아는 카이만큼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부상으로 장애가 있어 운동하기 어려운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기나 했을 것이다. 자기는? 피아는 가방에서 부활절 달걀 모양 초콜릿 3개와 토끼 모양 초콜릿 1개를 꺼내 카이의 책상들 중 하나에 올려놓았다. 늦었지만 부활절 선물. 오 고마워라. 나보단 자기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피아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난 먹는 족족 허벅지에 가서 붙거든. 예전에는 피아, 프랑크 벤케, 카이 오스터만 셋이서 한 책상을 나눠 쓰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벤케가 떠나고 피아가 부재 중인 보덴슈타인 대신 반장실로 들어가자 카이는 책상 3개를 U자 모양으로 붙여놓고 증권 거래소처럼 모니터 4대와 키보드 여러 개를 갖춘 작업실을 만들었다. 피아는 그가 어떻게 니콜라 앵겔 과장을 구워 삶았는지 묻지 않았다. 물어봤어도 답해주진 않았겠지만 연휴 동안 잘 쉬었어? 카이가 초콜릿을 서랍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항상 간식거리로 꽉 찬 서랍이다. 카이가 무릎 나온 바지에 낡은 티셔츠, 기름 낀 포니테일로 돌아다니던 때는 지났다.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 오늘도 짧게 자른 머리에 젤을 발라 뒤로 넘기고 짙은 청색 스키니 청바지에 새하얀 셔츠, 조기 차림이다. 그의 이런 변화는 호프아인 경찰서 과장 니콜라 앵겔이 피아를 따로 불러 옷차림을 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앵겔 과장은 임시 반장직에 걸맞은 스타일로 옷을 입어라. 청바지, 후드 점퍼, 운동화를 신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다. 피아는 사생활을 침범당했다고 느꼈고 여태껏 입어온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그 대화가 떠올라 부담스러웠다. 작년에 돌아온 보덴슈타인에게 수사반장직을 이미 넘겼음에도 말이다. 만일 그저 직장 상사이기만 했다면 그렇게까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니콜라 앵겔은 5년 전부터 여동생 킨과 동반자 관계다. 피아의 올케가 된 것이다. 게다가 앵겔은 특유의 뻔뻔함을 발휘해 킴을 이 문제에 끌어들였다. 캠이 자기 편을 들게 해서 결국 자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우리 이사했잖아. 피아가 서랍에 넣어둔 진통제를 찾으며 말했다. 이사하면서 쉰다는 건 불가능하지. 여긴 별일 없었어? 지난주엔 잠잠했다고 봐야지. 카이가 대답했다. 타리크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영장판사 만나러 가 있어. 어젯밤에 플레르스하임에 있는 난민 보호소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사망자가 나왔거든. 범인은 잡았어? 응, 거부당한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인데 사건 1시간 뒤 전철역에서 붙잡았고 다 실토했어. 3년 전부터 KL11팀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한 타리크 오마리는 아랍어를 유창하게 고사해 난민 거주 시절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통역이 필요 없었다. 불행하게도 난민 관련 범죄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잘 됐네. 피아는 이부프로펜을 찾아내 포장지에서 하나를 빼냈다. 과장은 왔어? 아마도. 카이가 대답했다. 아까 보니까 주차장에 차는 있더라고. 피아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주에 들어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외부에서 온 문의 몇 건, 퇴직하는 동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업무상 소통 시 정해진 업무용 블랙베리만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은 메신저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찰서장의 경고성 공지문. 급한 용무는 전혀 없었다. 서류더미 위에 놓인 우편물을 막 집으려는 찰나 피아의 책상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어이 피아. 출동센터의 동료였다. 일이 생겼어. 방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만물스 하인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대. 순찰차는 이미 출동했어. 발견한 사람은? 피아가 물었다. 신문 배달부야. 우체통이 꽉 찬 걸 보고 이상해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대. 죽은 지 좀 된 것 같아. 알았어. 피아가 우편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출발할게. 주소 있어? 피아는 거리 이름과 번지수를 메모한 후 고맙다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물스 하인에 가봐야겠네. 피아가 카이에게 말했다. 방콕 시체 하나 나온 것 같아. 타리크한테 전화해서 그리로 가라고 할까? 아니 잠깐 있어봐. 피아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일단 가서 보고 연락할게. 올리버 폰 보덴슈타인 경위는 내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순회재판소에서 열리는 살인사건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오전 내내 정리했다. 재판받는 사람은 56세 남성과 내연녀인 49세 여성으로 22년 전 56세 남성의 아내를 공동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살된 아내에게 돈이 많았고 현재 49세인 내연녀가 당시 이미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치정이 살해 동기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22년간 그들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었다. 내연녀가 남편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고 경찰은 그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동안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죽은 아내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았다. 하필이면 아내가 욕실에서 살해당한 그 집에서 말이다. 살해 당시 옆방에는 3살짜리 딸이 자고 있었다. 독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기에 반년 전 확보된 단서들을 다시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5년 이후 과학수사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특히 유전자 분석 분야에서 급진전했다. 덕분에 당시 시신 전체에서 접착식 테이프로 채취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의 팔에서 내연녀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었다. 즉, 그녀가 피살자의 집에 있지 않았다는 당시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그 집의 욕실에 있었고 피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내연녀가 제공한 남편의 알리바이도 뒤집어졌다. 보덴슈타인은 두 사람을 넉 달 전에 체포했고 판사는 그들을 바로 미결감으로 보냈다. 그 재판이 내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모두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보덴슈타인은 이렇게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뒤늦게나마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가 경찰서로 돌아온 이유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장기 미제 사건 담당 부서가 호프와인 경찰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지역범죄 수사국과 긴밀하게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범죄 수사국, 양반범죄 수사국으로 자료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덴슈타인은 3년 전 경찰 일을 완전히 젓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꼈고 소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분간 일을 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년간 쉬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장모가 제안한 재산관리인 일에는 딱히 마음이 가지 않았다. 결국 그를 경찰서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뒤를 이어 임수수사반장이 된 오랜 동료 피아 산더였다. 그는 딸과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므로 피아, 앵일 과장, 당당 부서와 협상했다. 다시 K11팀을 이끌고 수반되는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80%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보덴슈타인은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카롤린에는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고 있었다. 문턱에서 멈춰선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복 바지를 입은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카롤리네의 17살짜리 딸 그레타는 2주 일정으로 아버지네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떠났고 소피아는 연휴를 맞아 엄마 집에서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휴는 바쁜 일 없이 아주 한가하게 보냈다. 부활절 당일 저녁에는 피시바흐에 사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지만 다른 날에는 소피아의 스타일을 표현하자면 그냥 칠링했다. 그가 안식년을 가지는 동안 카롤린에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겨워했던 컨센트링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어 보텐슈타인 대신 가브리엘라 폰 로트케르이의 재산 관리인이 되었다. 그 분야는 그녀가 보텐슈타인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잘된 셈이었다. 보덴슈타인의 전 장모인 로트 키레이 씨는 처음부터 카롤린을 마음에 들어했다. 두 사람은 100만 유로에 달하는 로트 키레이 가문의 재산을 새롭게 여러 재단에 나누는 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처음에는 사적인 욕심을 의심했던 코지마도 나중에는 카롤리네에게 가졌던 적개심을 내려놓았다. 코지마는 여전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록 영화를 만들고 있다. 보덴슈타인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지만 소피아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벌써 7부 2회까지 봤어. 카롤리네가 늘어지게 기지개 일으켜며 말했다. 이제 6회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아쉬워. 다음 시리즈가 또 나오겠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일 아침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으니 너무 게을러 보이지?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래서 프리랜서가 좋은 거지. 그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입 맞췄다. 함께 소파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유혹을 뿌리쳤다. 비 오기 전에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올게. 그래. 그녀가 그의 미소에 답했다. 잘 다녀와. 그들은 작년에 결혼했다. 보덴슈타인 성에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는 친구 초대로 알가르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주차장에는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브리엘라의 결혼 선물이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선물이었다. 가브리엘라도 그의 검소한 성품을 익히 아는 터라 미리 묻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눈앞에 마주한 보덴슈타인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베이지색 가죽 시트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갖춘 나이트 블랙 색상의 카레라 4 GTS 가브리올레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2년 전부터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환경과 소비 문제에 있어 과격하게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그레타는 그 차로 인해 그가 생태계에 남기는 발자취가 아프리카 전체만 할 거라며 그가 새아빠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덴슈타인은 그럼 네 아빠가 전부 항공기 조종사로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라고 대꾸했다.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요즘 그레타는 황송하기도 외출할 일이 있을 때 그의 포리스에 타주기도 하는데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목적지 조금 못 가서 내린다. 보덴슈타인은 복도 옷걸이에서 재킷을 집어들고 서랍장 위에 놓인 차 열쇠를 챙겼다. 부엌에서 차고로 통과하는 문을 열자 자동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차다. 그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차고를 나가기 전 미리 지붕을 열었다. 자동차 지붕이 뒤로 착착 접혔다. 그는 시트 뒤 바람막이를 세운 다음 엔진 소리와 함께 차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봄바람을 맞으며 힌터타우누스 방향으로 달렸다. 피아는 관용차 대신 자신의 차를 타고 만물사하인으로 향했다. 기름값만 많이 들고 굴리기 힘들었던 SUV는 13년 타다 볼케닉 오렌지 색상의 미니 컨버터블로 바꾸고 속도감을 즐기고 있다. 차 주인이 튀는 색깔에 금세 질려 몇 달 안 되어 처분한 차인지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피아의 시선은 자꾸 속도계를 향했다. 미니에 날아갈 듯한 경계감에 익숙하지 않아 지난주에만 2번이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이다. B519 연방도로 퀘니슈타인 방향으로 달리던 피아는 환상교차로 바로 앞에서 우회전한 뒤 커브길로 접어들었다. 그 다음에는 소풀 가로질러 퀘니슈타인 마멀사인 지구로 내려가면 된다. 피아의 생각은 이미 목적지에 기다리고 있을 시체에 가 있었다.
오랫동안 집안에 방치되었던 시체는 보기에도 안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시체가 방 안에서 썩었다는 건 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사회적 통제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집안에서 부패한 시체가 발견되는 것은 냄새 때문이 아니라 문틈으로 기어나온 구더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와 관련해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버기아 연구소장이자 그녀의 전남편인 헤닝 크리히포프가 겪는 일 중에는 믿지 못할 일도 많았다. 어느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문틈으로 구더기가 기어나오자 이웃들이 담요와 신문지로 그저 막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시신에서 흘러나온 부패액이 바닥에 스며들어 아랫집 천장을 적시자 그제야 긴급 상황임을 의식했다고 한다. 죽은 노파는 60년간 그 집에 살았는데 6주 전에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집세가 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기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비극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 유기체의 부패와 분해가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도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어디선가 방콕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고 상상할 때마다 피아는 사회적 폐륜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m 전방에서 좌회전. 차가 그 커브를 돌자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목적지가 진입이 제한된 도로에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피아는 마을어기 100m 전방에서 속도를 낮췄다. 그리고 숲을 통과해 마을로 내려가는 울퉁불퉁한 좁은 길로 들어섰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왼쪽입니다. 마지막 나무를 지나니 마당을 중심으로 모인 큰 건물 여러 개가 나타났다. 자잘한 자연석이 깔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벽돌로 된 건물에는 비바람의 흔적이 역력했다. 커다란 녹슨 철문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닫혀 있었을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다. 건물 중 하나에 고풍스러운 서체로 이 라이펜하트 앤 CIE 타우누스 광천수 주식회사 1858년 설립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다. 유턴하세요. 내비게이션에서 명령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피아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순찰자 한 대가 보였다. 제복 차림의 동료가 흙바지에 기대어 있다가 그녀의 차를 막아섰다. 피아는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아,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니 아는 경찰이었다. 차 바꾸셨어요? 그 탱크는 드디어 폐차 처리했나 보네요. 팔았어. 기름 절약해야지. 그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면 돼? 정문 지나서 진일로 따라 계속 가세요. 피아는 고맙다 하고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구불구불한 아스팔트 길이 보였다. 먼저 전나무, 측백나무,
사람 허리까지 오는 철쭉나무가 무성한 으스스한 숲이 나타났다. 지난 몇 주간 해가 나고 비가 오기를 거듭한 탓에 자연의 상장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만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제천에 수선화가 피었고 막 연두빛 새잎이 돋기 시작한 밤나무 아래에는 아네모네가 하얀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모퉁이를 도자 집이 보였다. 탑과 옥의 계단, 기둥 4개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회랑이 모처 웅장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월의 흔적은 무시할 수 없었다. 회벽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갔고 이끼 가득한 지붕도 늙은 말의 등처럼 움푹 팬 곳이 많았다. 여기저기 잎 빠진 듯 귀화장이 비었고 맨 위층 창문 중에는 유리 대신 널빤지를 대놓은 곳도 여러 개 있었다. 피아는 자갈 깔린 앞마당에 차를 세웠다. 코르트 경장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피아와 비슷한 연배로 짧은 쥐색 머리에 군데군데 염색을 했는데 실력 없는 미용사의 작품으로 그녀의 마른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이분이 신고하신 분입니다. 코르트 경장이 설명했다. 이분 성함이 아침에 신문 배달하시는 분인데 우편함이 꽉 찬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부엌 창문으로 들여다봤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을 어서 말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발이요, 모니카 발. 그녀가 조급하게 말했다. 제가 이 동네에서 7년째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라이펜하트 씨 댁은 제 코스의 마지막 집이에요. 여기까지 돌리고 나면 우리 강아지 페피랑 저 밑에 크벨린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요. 사실 휴가를 안 갔으면 이상하다는 걸 더 일찍 알았을 텐데 제가 2주간 휴가를 가는 바람에 천천히요. 피아는 손을 들어 그녀의 수다를 제지했다. 어떻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대문이 열려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했죠. 발씨가 말했다. 원래는 항상 닫혀 있거든요. 길가에 차를 바짝 붙여 세워놓고 우리 페피 먼저 내리게 한 다음 우편 안에 신문 넣고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그날은 페피가 내리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열린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서 쫓아갔죠. 라이펜너트 씨도 개를 키우거든요. 그 왜 세파드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벨기에산. 밀라노? 말리노이즈요? 피아가 거들었다. 네, 그거요. 말리누이. 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긴 진입로로 따라 올라갔고 집 뒤쪽에서 개를 발견했다. 개는 흥분해서 발로 뒷문을 긁으며 여기저기 킁킁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부엌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서 부엌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봤고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건가요? 피아가 물었다. 안 들어갔죠.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당연하죠. 피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이펠라트 씨인 것 같은데요. 벌써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베스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여기서 혼자 살았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지, 어디서 시체를 발견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문 배달부는 단호한 걸음으로 피어와 코르트 경장을 안내했다. 집을 약간 돌아가니 자갈 콘크리트 포장이 깔린 좁은 길이 나왔다. 그녀가 그 끝에 있는 쪽문을 가리켰다. 저 안으로 보면 보여요. 그녀가 부엌 창문 2개 중 하나를 가리켜줬다.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사실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여기 더 있어야 하나요? 이제 가봐야 하는데. 아니에요. 가셔도 돼요. 피아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칭찬을 들은 모니카 발은 뿌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붉혔다. 이 동네에 이런 큰 건물이 있는 줄 몰랐네. 모니카 발이 간 뒤에 피아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리고 건물 벽면을 올려다보았다. 거의 작은 성이라 해도 되겠는데. 부엌문이 곧게 닫혀 있었기에 그들은 현관으로 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개폐장치도 열려 있었다. 그건 이상할 게 없었다. 피아도 비르케노프에 살 때 낮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경우엔 그렇게 해놓곤 했다. 피아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턱에 서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암모니아와 상한 치즈 냄새가 희미하게 콧속으로 파고들었다. 시체 특유의 냄새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내 끼었다. 저도 같이 들어갈까요? 코르트가 물었다. 방콕 시체가 썩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됐어. 지원 요청하고 장의사에게 연락해. 피아의 말에 그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는 홀을 둘러보았다. 청교도적 검소함이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허리 높이까지는 어두운 빛깔의 나무 패널로 둘러있고 그 위로 커다란 나무 십자가 하나 걸린 것 외에는 맨벽이었다. 유일하게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오른쪽에 놓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청백색 타일 난로였다. 높은 천장에는 먼지 쌓인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밝은색 돌로 된 넓은 계단이 홀 중앙에서부터 2층을 향해 나 있었다. 좌우 양방향으로 복도가 있고 교회당 창문처럼 생긴 긴 나비리 창문 2개에서 들어온 빛이 대리석 바닥에 다채로운 문양을 만들어냈다. 피아는 오른쪽 복도로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복도 끝에 있는 문에 가까워질수록 시체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다. 피아는 골동품 히터 위에 살짝 손을 대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엌문 앞에 이르자 입으로만 숨쉬는 연습을 했다. 좀 지나면 코가 냄새에 익숙해진다. 너무 의식하지만 않으면 견딜만하다. 온 집안이 교회당처럼 고요했다. 유일한 소리는 부엌 창문 앞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였다. 부엌은 널찍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창문이 없는 왼쪽 벽에 전형적인 1960년대식 지메틱 싱크대가 붙어 있었다. 청포도색이고 알루미늄 시체를 붙인 길쭉한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피아가 어릴 때 부모님 집에도 똑같은 싱크대가 있었다. 색깔만 좀 더 우중충했을 뿐. 맞은편 구석에는 긴 의자를 포함한 식탁 세트가 있었다. 포마이카 상판으로 된 식탁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고 아침 식사를 하다만 식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커피잔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베어문 자극이 선명한 빵도 곰팡이가 핀 채 말라 비틀어져 위로 휘어진 모양이었다. 신문 배달물가 말한 말리노이즈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빈 개밥 그릇과 커다란 개 바구니뿐이었다. 정작 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죽은 남자의 시신은 등받이 없는 긴 소파에 누운 자세였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 상태였다. 부패 가스로 인해 신체가 기묘하게 부풀어 올랐고 푸르스름한 마블링이 생긴 피부에는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입속에는 검게 변한 혀가 부풀어 올랐고 젓갈색으로 변한 얼굴과 허연 머리카락이 대비를 이루었다. 부엌 온도가 삼4도만 높았어도 구더기가 들끓었으리라. 시체를 많이 보아온 피아에게도 오싹한 장면이었다. 검사관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엊그제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왜 그동안 아무도 참는 사람이 없었을까? 밖으로 나가는 문 옆에 외투 여러 벌과 개 목줄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발매트 위에는 고무장화도 한 켤레 보였다. 얼핏 보기엔 자연사인 것 같았다. 어쩌면 아침 식사를 하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소파에 누웠고 그대로 심장이 멈추었는지도 모른다. 80대 노인에게는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시신을 훑어보던 피아는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다. 시신의 얼굴에 보이는 저것은 핏자국이 아닌가? 피아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시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건 분명 핏자국이었다. 왼쪽 눈썹 위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았다.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었다. 어쨌든 자연사라는 그녀의 이론이 흔들리는 찰나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닝은 신호음이 2번 울린 뒤에 전화를 받았다. 지금 연구실이야? 피아가 거두절미하고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딴 데 있는 거 봤어? 약간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급한 일이야? 아니면 수다 떨려고 전화한 거야? 내가 언제 수다 떨려고 전화한 적 있어?
피아도 질세라 맞받아쳤다. 검시관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지. 해닝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피아의 학창시절 친구 미리엄 호르비츠와 재혼했지만 그 관계도 1년 반 전 최종적으로 끝났다. 피아는 전 남편에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해줬지만 친구 미리엄에게는 감정이 좀 있었기에 일면 쌈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혼 초반에 미리엄은 피아가 끝끝내 해내지 못한 일, 즉 해닝의 업무 시간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문제없이 해냈다는 듯 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닝 키르이오프는 일중독이 아닌 적이 없었고 여전히 변함없는 일중독이었다. 자기 일을 직업이라기보다 사망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집을 나온 피아와 달리 미리엄은 매번 부부싸움을 벌이거나 보란듯 집을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결국 해닝은 도망치듯 연구소 관사로 나왔고 그 이후로 35평방미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 해닝은 갑자기 관심이 생긴 듯 했다. 시체야? 시체지 그럼. 시체가 아니면 검시관이 왜 필요해? 난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줄 알았지. 농담하던 해닝은 피아가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자 금세 진지해졌다. 내가 직접 갈게. 그가 말했다. 내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리고 창문 열지 마. 나 초짜 아니거든. 피아는 해닝에게 주소를 불러주고 시계를 흘기 보았다. 막 11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피아는 부엌으로 나가 다른 방들을 둘러보았다. 부엌 바로 옆방은 침실이었다. 호두나무로 만든 육중한 가구들이 포진해 있었다. 커다란 옷장, 머리맡과 발치 부분이 높은 침대. 침대 옆에는 협탁이 있고 그 위에 놓인 자명종은 10시 20분에 멈춰 있었다. 대리석 상판으로 된 세면대 위에는 장미목 테두리 속에 얼룩진 거울이 걸려있고 양복거리에는 얌전하게 접어놓은 바지, 체크무늬 셔츠, 초록색 스웨터가 걸려있었다. 전체적으로 가구가 방에 비해 너무 컸다. 피아는 집주인이 쇠약해진 몸 때문에 1층에서만 생활하도록 행동 반경이 제한된 것이라 축축했다. 서랍장을 여는데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뭔가 이상했다. 속옷과 양말이 마구 흐트러져 있었다. 옷장 문을 열어보았다. 옷들이 옷걸이에서 떨어져 옷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개켜져 있어야 할 셔츠들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옷장 칸에 수박혀 있었다. 맞은편은 욕실이었다. 욕실 수납장 문을 열어보니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꺼냈다가 대충 집어넣은 모양새였다. 면도기, 치약, 빗, 틀니 접착제, 틀니 세정제, 면봉, 애프터 세이브 로션, 그 밖에 아스피린, 기침 시럽, 목캔디, 오메프라졸, 베타타단제, ACE 억제제도 발견됐다. 죽인 노인에게 위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침실 옆방은 꽤 넓은데 서재 겸 텔레비전 시청실로 사용된 것 같았다.
텔레비전 앞에 안락의자는 집주인이 가장 아끼는 가구였었던 듯 팔걸이와 머리 닿는 부분이 속이 드러날 정도로 달아있었다. 낡은 피르시아 카펫 위에는 개털이 흩어져 있고 벽에는 풍경유화가 걸려있는데 그리 감나가 보이진 않았다. 변색된 낡은 벽지에 생긴 밝은 사각형은 누군가 그림 하나를 떼어냈다는 뜻이었다. 피아의 시선은 황동 손잡이가 달린 어두운색 마호가니 책상에서 제자리에서 살짝 밀려난 철제 캐비닛으로 도둑들이 지레 겁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고로 옮겨갔다.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금고문은 열리지 않았다. 캐비닛에는 강제로 문을 딴 흔적이 있었다. 피아는 책상 서랍안을 살펴본 뒤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릇장과 외투 주머니를 다 뒤져봤지만 지갑이 없었다. 누군가 집을 뒤진 게 분명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하듯 보석, 전자제품, 현금을 찾아 매트리스를 찢고 가구를 넘어뜨리고 서랍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조신하게 행동했다. 도둑이 집안에 침입하자 노인이 놀랐고 그래서 죽인 걸까? 아니면 라이펠란트가 죽은 뒤에야 그 불청객이 침입한 걸까?